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트 13의 마무리 정리편입니다. 앞 14개 주제에서 우리는 동기와 비동기, 스레드, 태스크, 어싱크와 어웨이트, 락 같은 개념들을 차례로 다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모든 내용을 신입 개발자가 실제로 코드를 짤 때 가장 자주 발등을 찍는 4가지 규칙으로 압축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 규칙은 왜 필요한가, 어떻게 위반하는가, 어떻게 올바르게 짜는가, 한 줄 요약은 무엇인가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가지 규칙을 한눈에 보고 가시죠. 첫째, 입출력 작업은 어싱크로, CPU 작업은 태스크.런으로 처리합니다. 기다리는 일과 일하는 일은 도구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둘째, 어싱크 보이드는 이벤트 핸들러에서만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적이 불가능한 비동기가 앱을 그대로 죽일 수 있습니다. 셋째, 어웨이트 앞뒤에서 예외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항상 확인합니다. 어웨이트 없이 호출한 태스크는 예외도 없는 셈이거든요. 넷째, 공유 상태는 가능한 한 만들지 않고 어쩔 수 없으면 락이나 불변 데이터로 감싸야 합니다. 신입 시절 비동기 코드를 짜다가 왜 예외가 안 잡히지? 왜 앱이 갑자기 죽지? 왜 카운터 값이 이상하지 같은 의문이 드셨다면 거의 100%의 4가지 중 하나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비유로 먼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비동기와 병렬 프로그래밍을 식당 주방에 비유해 볼게요. 주방장은 메인 스레드입니다. 손님을 응대하고 음식을 플레이팅하는 핵심 작업을 직접 담당하죠. 주방 보조는 스레드 풀 스레드입니다. 주방장이 무거운 작업을 시키면 받아서 처리합니다. 오븐은 입출력 장치입니다. 음식을 넣어두면 사람이 옆에 서 있을 필요 없이 알아서 익어가죠. 마지막으로 공유 도마는 공유 상태에 해당합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도마에서 칼질을 하면 사고가 나기 마련이죠. 이 비유가 4가지 규칙 모두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니까 머리에 잠시 담아두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규칙으로 들어갑니다. 입출력 작업은 어싱크로, CPU 바인드 작업은 태스크.런으로 처리하라는 규칙이에요. 그림을 보면 위쪽 두 박스가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왼쪽 초록 박스는 네트워크나 파일, DB 같은 입출력에는 어싱크와 어웨이트를 쓰는 거고요. 오른쪽은 압축이나 암호화 같은 무거운 계산에는 태스크.런으로 스레드풀에 위임하는 겁니다. 아래 두 박스는 안티 패턴이에요. 왼쪽은 이미 비동기인 입출력을 굳이 태스크.런으로 한 번 더 감싸서 가짜 비동기를 만드는 경우, 오른쪽은 CPU가 계속 일해야 하는 무거운 계산을 메인 스레드에서 그냥 처리해서 UI가 얼어붙는 경우죠. 핵심은 작업의 성격을 먼저 보고 도구를 고르는 겁니다. 이 규칙이 왜 필요한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비동기 코드의 첫 번째 갈림길은 작업이 기다리는 작업인지 일하는 작업인지를 구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다리는 작업, 즉 입출력 바인드는 네트워크 호출이나 파일 읽기, DB 쿼리처럼 CPU는 거의 쓰지 않고 외부 장치의 응답만 기다리는 작업입니다. 반대로 일하는 작업, CPU 바인드는 이미지 압축이나 경로 탐색, 대용량 제이슨 파싱처럼 CPU가 계속 일해야 하는 작업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도구의 성격이에요. 어싱크와 어웨이트는 스레드를 기다리게 하지 않고 풀어주는 메커니즘입니다. 태스크.런은 그 반대로 다른 스레드의 일을 위임하는 메커니즘이고요. 둘은 목적이 완전히 다른 도구입니다. 헷갈려서 바꿨으면 자원을 낭비하거나 메인 스레드를 얼립니다. 위반 사례를 코드로 보겠습니다. 안티 패턴 1은 첫 번째 줄 주석에 적힌 대로 입출력 작업을 태스크.런으로 이중 포장한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줄을 보세요. 게스트링 어싱크는 이름 그대로 이미 비동기 입출력인데 그걸 굳이 태스크.런으로 또 감쌌어요. 결국 스레드 한 개를 잡아서 그냥 어웨이트만 시키고 있는 셈이죠. 그게 가짜 비동기, 영어로는 페이크 어싱크라고 부르는 안티 패턴입니다. 안티 패턴 2는 정반대 방향이에요. 10번째 줄의 메서드 이름은 컴퓨트 체크 썸 어싱크, 시그니처는 어싱크 태스크인데 14번째 줄을 보면 그냥 포 루프로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어웨이트가 한 번도 없죠. 이러면 호출한 스레드가 그대로 점유되어서 메인 스레드에서 부르는 순간 UI가 얼어붙습니다. 어싱크라는 키워드가 비동기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올바른 코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입출력 바인드는 5번째 줄처럼 게스트링 어싱크를 그대로 어웨이트만 합니다. 태스크.런은 들어가지 않아요. 비동기 입출력은 운영체제가 알아서 처리해주니까 그동안 스레드는 풀로 돌아가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죠. 반면 CPU 바인드는 11번째 줄을 보세요. 태스크.런을 써서 람다 안에 무거운 계산을 통째로 감쌌습니다. 이러면 그 for 루프가 스레드 위에서 돌아가고 호출한 메인 스레드는 자유롭게 풀려나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이 차이가 특히 중요해요. 입출력에 태스크.런을 남발하면 스레드 풀이 고갈되어서 다른 작업까지 막히고
배터리 소모도 늘어납니다. 한 줄 요약은 명확합니다. 기다리는 일은 어싱크, 일하는 일은 task.run, 둘을 바꿔 쓰면 스레드와 배터리가 모두 손해입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이 규칙을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모바일은 데스크톱보다 스레드풀 예산도 배터리 예산도 훨씬 빠듯합니다. 입출력에 task.run을 남발하면 스레드풀이 고갈되는, 영어로는 스레드풀 스타베이션이라고 부르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 배터리도 빠르게 닳죠. 반대로 메인 스레드에서 무거운 연산을 직접 돌리면 프레임이 떨어지고 화면이 끊기는 스터터링이 발생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네트워크 같은 입출력은 그대로 어웨이트만 쓰고 무거운 계산만 task.run으로 백그라운드 스레드에 넘긴 다음 결과를 유니티 API에 반영해야 할 때만 메인 스레드로 돌아오는 패턴을 지키시면 됩니다. 규칙 1의 한 줄 요약입니다. 기다리는 일은 어싱크, 일하는 일은 task.run, 둘을 바꿔 쓰면 스레드와 배터리가 모두 손해를 봅니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규칙으로 넘어갑니다. 어싱크 보이드는 이벤트 핸들러에서만 쓴다는 규칙이에요. 어싱크 메서드는 반환형이 세 가지입니다. 태스크, 결과가 있는 태스크 T, 그리고 보이드, 이 중 보이드가 문제예요. 어싱크 보이드는 호출자가 작업이 끝났는지 알 수도 없고 예외도 잡을 수 없는, 영어로 fire and forget이라고 부르는 쏘고 있는 형태입니다. 예외가 발생하면 태스크에 담기지 않고 싱크로나이제이션 컨텍스트로 직접 던져지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게 곧 프로세스 종료로 이어지죠. 유일하게 허용되는 예외는 버튼 클릭 같은 UI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이건 시그니처 자체가 보이드로 강제되어 있어서 어싱크 보이드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 외에는 무조건 어싱크 태스크가 정답입니다. 표로 한 번 더 정리해볼까요? 태스크와 태스크 T는 호출자가 끝났는지 추적할 수 있고 예외도 잡을 수 있어서 일반 비동기 메서드에 쓰는 반환형입니다. 반면 보이드는 추적도 안 되고 예외도 잡을 수 없어서 잘못 쓰면 앱이 그대로 크래시 납니다. 그래서 용도가 이벤트 핸들러 전용으로 제한된 거죠. 이 표를 머리에 그려두시면 어싱크 메서드의 시그니처를 정할 때 망설일 일이 없습니다. 위반 사례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을 보세요. 일반 메서드인 save order 어싱크를 어싱크 보이드로 선언했습니다. 안에서는 DB에 주문을 넣고 여덟 번째 줄에서 총액이 음수면 invalid operation exception을 던집니다. 정상적인 코드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메서드는 태스크를 반환하지 않으니까 호출하는 쪽이 끝났는지 알 수도 예외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호출 측을 보세요. 여러 번째 줄에서 save order 어싱크를 부르고 있는데 이건 태스크를 반환하지 않으니까 await도 못합니다. 그래서 트라이로 감싸봤자 23번째 줄의 캐치 블럭은 절대 실행되지 않아요. 안에서 던진 예외는 호출자한테 돌아오지 못하고 싱크로나이제이션 컨텍스트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결국 프로세스 자체를 죽입니다. 모바일이라면 그냥 앱이 피 꺼지는 현상으로 나타나죠. 올바른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네 번째 줄을 보세요. 일반 메서드인 save order 어싱크는 어싱크 태스크로 반환형을 바꿨습니다. 이제 호출자가 작업 추적도 예외 잡기도 모두 할 수 있죠. 한편 15번째 줄을 보면 이쪽은 진짜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시그니처가 오브젝트와 이벤트 아규먼트를 받는 형태로 강제되어 있어서 어싱크 보이드가 어쩔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19번째 줄에서 트라이 블럭을 열고 그 안에서 save order 어싱크를 await로 호출합니다. 그리고 22번째 줄에서 invalid operation exception을 잡아서 메시지 박스로 보여주죠. 핵심은 어싱크 보이드라도 안에서는 반드시 트라이와 캐치로 감싸서 예외를 처리하는 겁니다. 핸들러 안에서 예외를 통제하지 않으면 앱이 죽으니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IL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볼게요. 어싱크 메서드는 컴파일러가 빌더라는 헬퍼를 통해 상태 머신을 만들어냅니다. 이 빌더가 반환형에 따라 달라지는 게 핵심이에요. 어싱크 태스크는 어싱크 태스크 메서드 빌더를 씁니다. 이 빌더는 메서드 안에서 예외가 나면 태스크의 익셉션 속성에 저장하고 태스크의 상태를 폴티드로 전환해둡니다. 그 다음에 호출자가 await하면 그때 빌더가 저장해둔 예외를 다시 스로우 해주죠. 그래서 일반적인 트라이와 캐치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어싱크 보이드는 어싱크 보이드 메서드 빌더를 씁니다. 이 빌더에는 예외를 담을 태스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싱크로나이제이션 컨텍스트.post로 예외를 직접 던져버립니다. UI 컨텍스트는 그걸 처리되지 않은 예외로 보고 그대로 앱을 종료시키죠. 도구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코드로 비교해보면 더 명확합니다. 세 번째 줄은 어싱크 태스크 do work 어싱크입니다. 컴파일러는 이 자리에 어싱크 스테이트 머신 어트리뷰트를 붙이고 안쪽에 태스크용 상태 머신을 끼워 넣습니다. 일곱 번째 줄은 같은 메서드를 어싱크 보이드로 바꾼 모습이에요.
시그니처만 보이드로 바뀌었는데 컴파일러는 다른 상태의 머신을 만들어줍니다. 결국 우리가 키워드 하나를 바꾸면 컴파일러가 빌더와 상태 머신을 통째로 갈아 끼우는 거죠. 그 차이가 예외 처리 흐름에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다. 모바일에서의 규칙을 어기면 디버깅이 정말 어렵습니다. 빌드된 모바일 앱에서 어싱크 보이드가 던진 예외는 로그조차 남기지 않고 앱이 그냥 픽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용자한테는 앱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우리 손에는 단서가 거의 없죠. 유니티의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 중 어싱크 보이드 스타트 같은 패턴이 흔한데 문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권장되는 모양은 아닙니다. 대신 스타트 안에서 트라이와 캐치로 감싼 별도의 어싱크 태스크 진입 메서드를 호출하는 패턴이 훨씬 안전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형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형태예요. 두 번째 줄, 유니티가 부르는 스타트 메서드 자체는 평범한 보이드로 두고 네 번째 줄에서 언더스코어를 써서 의도적으로 어웨이트하지 않은 채 태스크를 던집니다. 정작 실제 작업은 일곱 번째 줄, 별도로 만든 어싱크 태스크인 스타트 코어 어싱크에서 처리하죠. 이 안에서 트라이와 캐치로 감싸서 로드 어세트 어싱크와 커넥트 투 서버 어싱크를 차례로 어웨이트합니다. 그러다가 예외가 나면 16번째 줄에서 디버그 로그 익셉션으로 최소한 로그라도 남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어싱크 보이드 스타트는 예외가 나면 흔적 없이 사라지지만 이 패턴은 적어도 콘솔에 스택 트레이스가 남으니까 디버깅이 가능해집니다. 규칙 2의 한 줄 요약입니다. 어싱크 보이드는 이벤트 핸들러 전용. 그 외에는 무조건 어싱크 태스크로 반환해야 추적도 되고 예외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 한 줄을 머리에 박아두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규칙으로 가겠습니다. 어웨이트 앞뒤에서 예외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항상 확인하라는 규칙이에요. 동기 코드에서는 스로우가 일어나면 곧바로 호출 스택을 따라 위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비동기 메서드는 다르죠. 메서드 안에서 발생한 예외는 즉시 던져지지 않고 반환된 태스크 안에 캡처되어 가만히 들어가 앉습니다. 이 캡처된 예외를 호출 스택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이 바로 어웨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어웨이트하지 않은 태스크는 예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그림이 예외 전파의 전체 흐름입니다. 왼쪽 회색 박스부터 보세요. 어싱크 메서드 안에서 스로우가 발생하면 컴파일러가 만든 상태 머신이 그 예외를 캡처해서 태스크.exception에 저장하고 태스크의 상태를 폴티드로 전환합니다. 가운데 초록 박스, 호출자가 정상적으로 어웨이트한 경우입니다. 어웨이트가 내부에서 겟리절트를 호출하면 빌더가 저장해둔 예외를 다시 스로우 해주죠. 그래서 트라이와 캐치로 평범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빨간 박스가 문제예요. 호출자가 태스크를 받아서 그냥 변수에 담거나 무시한 경우입니다. 이때 예외는 태스크 안에서 잠든 채로 남아있어요. 트라이와 캐치도 못 잡고 나중에 가비지 컬렉터가 태스크를 회수할 때야 언옵저브드 태스크 익셉션 이벤트로 한번 떠오를 뿐입니다. 정확히 이 차이가 신입 개발자가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입니다. 위반 사례 3가지를 모아봤습니다. 안티 패턴 1은 6번째 줄이에요. 트라이블럭 안에서 패치 어싱크를 부르면서 어웨이트가 빠졌습니다. 이 한 글자 누락 때문에 예외는 태스크에 잠든 채로 남고 10번째 줄의 캐치는 절대 실행되지 않습니다. 안티 패턴 2는 17번째 줄, 달리절트로 태스크의 결과를 동기적으로 꺼내는 패턴입니다. UI 스레드에서 이걸 부르면 데드락이 거의 확정이고 예외도 어그리게이트 익셉션으로 한 겹 더 감싸져서 잡기가 까다로워집니다. 안티 패턴 3은 27번째 줄에서 시작합니다. 태스크.when올로 여러 태스크를 한꺼번에 기다리는 코드인데 다음 페이지에서 핵심 부분을 보겠습니다. 32번째 줄을 보세요. 평범한 트라이와 캐치로 감쌌지만 여기서 잡히는 건 사실 첫 번째 예외 하나뿐입니다. 다른 태스크들이 동시에 던진 예외는 태스크.exception 안에 그대로 묻혀있죠. 보고 흐름이 막히면 운영 환경에서 원인 파악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올바른 코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6번째 줄 패치 어싱크를 어웨이트로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외가 호출 스택으로 정상적으로 풀려 나오고 그 위에 캐치해서 잡힙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자 가장 안전한 형태입니다. 두 번째 패턴, 17번째 줄, 달리절트나 다드웨이트는 절대 쓰지 않고 끝까지 어웨이트로 가져갑니다. 호출 체인 어딘가에서 동기로 차단하는 순간 데드락 위험이 시작되니까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23번째 줄을 보세요. 태스크.when 올의 결과를 변수 웬올에 먼저 담아둡니다. 그리고 어웨이트 한 다음에 30번째 줄의 if문에서 웬올의 익셉션 속성을 직접 꺼내요. 33번째 줄을 보세요. 플래튼으로 평탄한 이너 익셉션지를 포이치로 들면서 모든 예외를 출력합니다. 이렇게 해야 동시에 발생한 모든 예외를 빠짐없이 볼 수 있어요. 운영 환경에서 원인을 추적하려면이 패턴이 거의 필수에 가깝습니다. 이 동작을 IL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웨이트가 끝나면 컴파일러는 내부적으로 await.getResult를 호출합니다.
만약 태스크가 폴티드 상태라면 getResult가 어그리게이트 익셉션 안에 있는 첫 번째 예외를 꺼내 다시 스로우 해줍니다. 그래서 await한 코드는 마치 동기 코드처럼 깔끔하게 try와 catch로 잡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달리절트나 다루웨이트는 동기 차단입니다. 이 친구들은 예외를 어그리게이트 익셉션으로 한 겹 더 감싸서 그대로 던져버려요. 그래서 catch HTTP request exception 같은 구체 타입 잡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컴파일러가 우리 대신 깔아둔 길이 await에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이 규칙이 특히 더 무섭습니다. 유니티 메인 스레드에서 달리절트나 다루웨이트를 쓰면 데드락이 거의 확정이에요. 이유는 싱크로나이제이션 컨텍스트가 메인 스레드 한 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메인 스레드에서 달리절트로 결과를 기다리면 그 결과를 만들어줘야 하는 콜백도 메인 스레드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메인 스레드는 달리절트에서 막혀있죠. 결국 자기가 자기를 기다리게 되고 영원히 멈춥니다. 모바일에서 흔히 보는 앱이 멈췄어요 라는 신고, 영어로 ANR이라고 하는 그 큰 비중이 사실 이 패턴 때문에 일어납니다. 규칙 3의 한 줄 요약입니다. 비동기 메서드를 호출했으면 결과에 관심이 있는 한 반드시 await 하세요. 달리절트와 다루웨이트는 데드락 폭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규칙입니다. 공유 상태는 피하고 어쩔 수 없으면 락이나 불변 데이터로 감싸라는 규칙이에요. 여기서 가장 먼저 짚고 가야 할 사실은 await의 정체입니다. await는 단순히 기다리기가 아니라 이 지점에서 메서드를 잘랐다가 나중에 다른 스레드에서 이어붙일 수 있는 분기점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이 사실이 두 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첫째, await 앞뒤에서 스레드가 바뀔 수 있어서 스레드 친화성을 가정하면 안 됩니다. 둘째, 여러 비동기 작업이 같은 변수를 만지면 경쟁 조건이 생기죠. 그래서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이 락블록 안에서 await를 쓰려는 시도입니다. C# 컴파일러는 이걸 아예 컴파일 에러로 막아둡니다. CS 1996랑 문 본문 안에서는 await 할 수 없다는 메시지죠. 이유가 분명한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코드로 보겠습니다. 위반 사례를 보겠습니다. 안티 패턴 1은 네 번째 줄 주석부터 시작합니다. 락 없이 공유 카운터를 수정하는 코드예요. 여덟 번째 줄을 보세요. await task delay 1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한 줄 때문에 메서드가 잘리고 그 사이에 다른 태스크가 끼어들면 아홉 번째 줄에서 카운트가 누락됩니다. 안티 패턴 2는 12번째 줄 주석에 적힌 대로 락블록 안에서 await를 시도한 경우에요. 컴파일러가 CS 1996 에러로 막아줍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안티 패턴 3도 짚고 가겠습니다. 22번째 줄에 컨커런트 딕셔너리를 쓰니까 안전하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26번째 줄에서 getValue or 디폴트로 현재 값을 읽고 27번째 줄에서 그 값에 델타를 더해 다시 씁니다. 자료구조 자체는 스레드 안전하지만 읽기와 쓰기 두 줄 사이에 다른 스레드가 끼어들면 값이 통째로 손실되죠. 이걸 영어로 read modify write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컬렉션이 스레드 안전하다고 해서 우리가 딴 두 줄짜리 사용 패턴까지 안전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코드는 길지만 패턴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 패턴은 첫 번째 줄 비동기 안에서 락이 필요하면 세마포 슬림을 쓰는 거예요. 일곱 번째 줄에서 await로 게이트를 잡고 트라이와 파이널리로 감싼 다음 파이널리에서 반드시 릴리즈를 부릅니다. 세마포어 슬림은 락과 달리 들어간 스레드와 나오는 스레드가 달라도 되기 때문에 await 이후에 안전하게 풀 수 있습니다. 비동기 코드에서 락 대신 쓸 수 있는 가장 표준적인 도구죠. 두 번째와 세 번째 패턴도 함께 봅니다. 22번째 줄 단순한 카운터는 interact.increment로 충분합니다. 락을 쓰지 않고도 원자적으로 일을 더할 수 있어서 가장 빠른 동기화 방법이죠. 영어로 락풀이라고 부르는 패턴입니다. 28번째 줄은 컨커런트 딕셔너리를 제대로 쓰는 법이에요. add or update를 한번 호출하면 값이 없을 때, 추가 있을 때 람다로 갱신을 원자적으로 처리해줍니다. 앞에서 본 안티 패턴 3읽기와 쓰기를 두 줄로 나눠 쓰던 실수가 한 줄로 사라지죠. 마지막 패턴은 사실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31번째 줄을 보세요. 게임 스테이트를 실드 레코드로 선언하고 이뮤터블 리스트로 항목 목록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면 상태 자체가 불변이에요. 38번째 줄 변경할 때는 with 표현식으로 새 게임 스테이트를 만들어둡니다. 그리고 39번째 줄 interact.compare exchange로 참조만 한 번에 교체하죠. 락도 없고 잠금 경합도 없습니다. 동시성 문제의 가장 깊은 원인은 결국 가변 공유 상태인데 그걸 아예 없애버리면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가능한 한이 길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락이 왜 await와 어울릴 수 없는지 IL로 보면 명확합니다. 두 번째 줄, 우리가 쓰는 락 블록은 컴파일러가 8번째 줄 monitor.enter와
13번째 줄 모니터.exit 한 쌍으로 풀어냅니다. 핵심은 모니터.enter가 호출 스레드에 아이디를 기록한다는 점이에요. 모니터.exit는 같은 스레드에서 호출되어야만 정상 동작합니다. 그런데 await 이후의 코드는 다른 스레드에서 실행될 수 있죠. 다른 스레드가 exit를 호출하려고 하면 synchronization lock exception이 터집니다. 컴파일러는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락 블록 안에서 await를 아예 컴파일 에러로 막아둔 겁니다. 친절한 컴파일러죠. 모바일에서의 규칙은 두 가지 함정과 한꺼번에 묶입니다. 첫째, 유니티의 게임 오브젝트나 트랜스폼 같은 API는 메인 스레드에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wait 이후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깨어난 상태로 유니티 API를 만지면 예외가 터지죠. 유닛 태스크의 스위치 to 메인 스레드 같은 디스패처로 메인 스레드에 명시적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둘째, 태스크 객체 자체도 힙 할당입니다. 빈번한 비동기 호출이 GC 스파이크의 원인이 되는 일이 모바일에서는 흔해요. 이럴 때 밸류 태스크를 검토할 수 있는데 한 번만 어웨이트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어서 일반 메서드 반환형을 무조건 밸류 태스크로 바꾸는 건 오히려 위험합니다. 진짜 핫패스에서 측정 결과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유 상태는 가능한 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나 단방향 메시지 버스로 분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규칙 사이의 한 줄 요약입니다. 어웨이트는 스레드 경계를 넘는다는 사실, 공유 상태가 있다면 락을 떠올린다는 사실, 그리고 락 블록 안에서 어웨이트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일상 코드의 거의 모든 동시성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4가지 규칙을 자가 진단표로 정리했습니다. 코드를 커밋하기 전에 한 번씩 훑어보시면 좋겠어요. 1번부터 5번까지가 앞 3규칙에 해당합니다. 입출력의 태스크.run을 잘못 쓰지는 않았는지, 어싱크 보이드를 핸들러가 아닌 곳에 쓰지는 않았는지, 어웨이트가 빠지지는 않았는지, 달리절투와 닷웨이트로 동기 차단을 걸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합니다. 6번부터 8번은 4번째 규칙이에요. 락 안에서 어웨이트를 시도하거나 카운터 플러스 같은 리드 모디파이 라이트 패턴이거나 이벤트 핸들러 안에서 어웨이트를 빼먹은 경우입니다. 이 표를 화이트보드에 붙여두시면 신입 시절 사고를 90% 막을 수 있습니다. 파트 13의 마지막을 한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기다리는 일과 일하는 일을 구분하고 끝나는지 알 수 있게 만들고 예외는 어웨이트로 받아내고 공유 상태는 가능한 한 만들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이 파트 13 전체의 결론이자 비동기 코드를 짤 때 매일 자신에게 거는 사중 안전벨트입니다. 비동기와 병렬은 한 번에 마스터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코드를 짜고 디버깅하고 운영 환경에서 데드락을 한두 번 겪고 나면 점점 몸에 붙습니다. 이 시리즈가 여러분의 그 첫걸음의 디딤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파트 13 완주 축하드리고 다음 파트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